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왜 전부 의대로만 몰리는 걸까요? 그냥 안정적이고 돈 잘 버는 직업이라서? 글쎄요, 오늘 분석을 들어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이 현상은요, 사실 우리 경제에 아주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이건 단순한 입시 경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는 좀 무서운 경고등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처는 바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글입니다.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문성만 교수님께서 쓰신 기고문인데요. 이 교수님이 의대 쏠림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속살을 아주 날카롭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어째서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이 전부 의대라는 단 하나의 문만 보고 달려가게 됐을까요? 그 답은요, 우리 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가로지르는 아주 거대한 변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그냥 유행 같은 게 아니에요. 1997년 외환위기, 우리가 흔히 IMF 사태라고 부르죠. 바로 그 사건 이후로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의대 쏠림은 그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IMF 이전, 그러니까 1997년 이전의 대한민국. 모두가 도전을 이야기했던 그때, 우리 경제는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절에는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4개의 강력한 엔진이 있었습니다. 우선 하면 된다 정신으로 무장한 1세대 기업가들이 있었죠. 그리고 정부가 실패해도 괜찮으니 일단 해봐 하면서 신산업 투자를 엄청나게 밀어줬습니다. 또 평생 고용이 보장되니까 양질의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됐는데 특히 그때 최고 인재들은 지금과는 달리 전부 공대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 기술을 빨리 배워와서 국내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 이익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아주 좋은 선순환 구조가 있었죠. 바로 이 문장이 당시 분위기를 딱 보여줍니다. 기업들이 수출해서 번 돈을 은행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걸로 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경공업에서 전자, 반도체로 끊임없이 파이를 키워나갔던 겁니다. 성장이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지고 그 도전이 더 큰 성장을 만들어내는 정말 역동적인 시대였어요. 하지만 1997년 모든 것을 바꿔버린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IMF 외환위기. 이 사건 하나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그냥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화는 더 빨라졌고요.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뭐였냐면 바로 공장을 인건비가 싼 해외로 전부 옮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선 합리적인 선택이었겠지만 이게 결국 한국 경제 전체에는 아주 큰 구멍을 만들어버렸죠. 그 결과 한국 경제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저성장의 덫에 갇히게 됩니다. 자, IMF 이후 우리가 마주하게 된 이 새로운 현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 정말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1997년을 기준으로 세상이 그냥 180도 바뀌었습니다. 평생 고용은 옛말이 됐고 고용 불안이 일상이 됐죠. 새로운 것에 도전하던 기업가 정신은 어떻게든 기존의 이익을 지키려는 지대축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재들은 혁신의 상징인 공대 대신 안정적인 의대로 갔고 낙수 효과는 사라진 채 경제 양극화만 심해졌습니다. 여기서 지대추구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 같이 먹을 피자, 즉 파이를 키우는 혁신은 안 하고 이미 만들어진 피자 조각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까 싸우는 걸 말합니다.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 내목 챙기기에만 사회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죠. 이 지대추구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겁니다. 기업 혁신의 엔진이 꺼지니까 회사를 물려받은 2세, 3세 경영인들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금 덜 낼까, 어떻게 하면 내 경영권을 지킬까, 여기에만 골몰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진 부를 지키는 데만 급급해진 거죠. 그러면서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공장이 해외로 나가니까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죠. 그럼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전부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그럼 지방 경제는 활력을 잃고 무너지겠죠?
결국 지방에서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으니 대한민국 전체의 내수 시장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이 비극적인 결과가 바로 이 숫자 89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행정안전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수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지방이 말 그대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멈춰버린 성장 엔진을 다시 켤 방법은 없는 걸까요? 문성만 교수님은 세 가지 미래 전략을 제안합니다.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시 도전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하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가 든든하게 받쳐줘야 합니다. 둘째, 젊은 인재들이 의사 말고 과학기술 같은 혁신 분야에 가도 충분히 보상받고 꿈을 펼칠 수 있게 강력한 유인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AI나 차세대 에너지 같은 미래산업 기반 시설을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지방 자체를 새로운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최종 목표는 명확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했던 거, 새로운 산업을 계속 만들어내던 그 선순환 구조를 지금 이 시대에 맞게 다시 복원하는 것. 바로 이게 핵법의 핵심인 거죠. 결국 이 의대 쏠림 현상은 우리 사회 전체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를 용납하고 혁신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회. 과연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전북대학교 문성만 교수님의 기고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의대 쏠림이라는 현상 너머에 있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